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정의 바른 소리를 전합니다. 1월 5일 금요일 KTV 대한뉴스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AI, 바이오 등 미래 기술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연구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군이 오늘 서해 북방 한계선 일대에서 해상 사격을 실시했습니다. 우리 국민과 군의 피해는 없었지만 한때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고 우리 군도 즉각 대응했습니다. 심화되는 저출산 문제에 정부가 지원을 확대하게 됩니다. 난임 검사부터 시술까지 지원이 확대되고 산후조리원, 육아용품 등에 쓸 수 있는 첫 만남 이용권 금액도 증가하게 됩니다. 정부가 올해 상반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2%대까지 내리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11조 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설 민생안정대책은 1월 중에 발표합니다. 네, 오늘 첫 소식입니다. 과학기술인과 정보통신인들을 만난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중에 연구개발 예산을 늘리겠다면서 혁신적인 연구개발 사업에 대해선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R&D는 돈이 얼마가 들어가든 전폭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윤 대통령 특히 인공지능과 바이오, 양자 같은 미래 기술에 대한 투자를 크게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영원 기자입니다. 2년 연속 과학기술인과 정보통신인의 신년 인사회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 윤 대통령은 국가 발전 근간에는 과학기술이 있다며 참석자들을 격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미래세대 연구자가 세계적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R&D, 연구개발 예산을 대폭 늘리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R&D라고 하는 것은 사람 키우는 것입니다. 이제 예산 문제는 정부에 맡겨 놓으시고 여러분은 세계 최고를 향해 마음껏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윤 대통령은 특히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연구개발에는 돈이 얼마나 들어가든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연구개발 예산 확대뿐만 아니라 세제 혜택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R&D 예산과 세제를 패키지로 묶어서 확실히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고소득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민생을 살찌우고 전후방 산업을 적극 육성할 것입니다. 특히 인공지능과 첨단 바이오, 양자 과학기술 등 3대 미래 과학기술에 대해서는 투자를 대폭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제를 혁파하고 이를 통해 대한민국을 과학기술의 글로벌 허브로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조만간 설치될 대통령실 과학기술 수석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현재 인선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과학기술 수석실을 통해 과학기술인들과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북한군이 오늘 서해 북방 한계선 일대에서 해상 사격을 했습니다. 200발을 넘게 쏘았는데 우리 측에 피해는 없었지만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우리 군도 K9 자주포와 전차포 등을 동원한 해상 사격 훈련으로 대응했습니다. 보도에 문기혁 기자입니다. 북한군이 백령도와 연평도 북방 일대에서 200여 발 이상의 사격을 실시했습니다. 서해 북방 한계선, NLL 북방 일대에 낙하했으며 우리 국민과 군의 피해는 없었지만 한때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북한이 9.19 남북 군사 합의에 따라 해상 사격이 금지된 NLL 일대 해상 완충구역에 사격을 한 건 1년 1개월 만이자 이번이 16번째입니다. 이러한 위기 고조의 상황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게 있음을 엄중 경고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 군도 즉각 대응했습니다. 서북 도서방위 사령부 예하 백령도 유교단과 연평부대가 서북 도서 일대에서 해상 사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K9 자주포와 전차포 등을 동원해 해상 사격 훈련을 했습니다. 우리 군이 9.19 군사 합의 이후 해상 완충구역에 사격을 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해상 사격 준비 현황을 보고받고
북한이 일방적으로 9.19 합의 파기를 선언한 이후 적대 행위 금지 구역 내 포병 사격을 재개한 건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도발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우리 군은 적이 다시는 도발할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완전히 초토화하겠다는 응징 태세를 갖춰 강력한 힘에 의한 평화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군은 긴밀한 한미 공조 아래 북한군의 동향을 지속 추적 감시하고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할 수 있는 군사 대비 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우리 군의 금녀의 영역이 또 하나 사라졌습니다. 3,000톤급 중형 잠수함에 탑승하는 여군 승조원 9명이 탄생한 건데요. 잠수함에 여군이 탑승하는 건 세계에서 14번째로 이들은 최신의 잠수함인 도산 안창호함과 안무함을 타고 우리 바다를 지킵니다. 신국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3,000톤급 중형 잠수함이 힘차게 물살을 가릅니다. 공기가 필요 없는 추진 체계를 장착해 긴 기간 수중 작전이 가능한 우리 해군의 최정예 전력입니다. 대한민국 해군 전력의 최전선인 3,000톤급 잠수함에 첫 여군 승조원 9명이 탄생했습니다. 노르웨이와 덴마크 등에 이어 세계에서 14번째로 잠수함에 여군이 승조하는 국가가 됐습니다. 남녀 구분 없이 강도 높은 교육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여군들도 부여된 임무와 역할을 완벽히 수행했습니다. 실제 교육을 해보니 여군들도 자세가 남다르고 배우고자 하는 열의가 대단했습니다. 잠수함 여군 승조원들은 함정 장교 2명과 부사관 7명입니다. 이들은 최신의 잠수함인 도산 안창호함과 안무함에 각각 5명과 4명씩 배치됩니다. 여군 장교들은 전투정보관 직책을 받아 잠수함 항해와 작전 운용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 분석하는 임무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여군 부사관은 수중 음파 탐지 체계인 소나를 운영하는 은탐 부사관을 비롯해 잠수함의 항해 경로와 기동을 권고하는 조타 부사관 역할이 부여됩니다. 또한 잠수함 레이더와 전투 체계 장비를 운용하는 전탐 부사관과 잠수함 전자장비를 운용 관리하는 전자 부사관 등 각 분야에서 전문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국가 전략자산인 잠수함 부대의 일원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적이 도발하면 수중에서 즉각적으로 강력히 끝까지 응징하겠습니다. 필승! 앞서 해군은 지난 2022년 7월 정책회의에서 여군의 잠수함 근무를 의결하고 지난해 여군 승조원을 모집해 여군 9명을 선발했습니다. 이들은 잠수함 기본과정 38기 교육생으로 11주에서 29주에 걸친 교육훈련을 거쳐 잠수함 승조원 자격을 얻었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정부가 세운 올해 상반기 물가 상승률 목표는 2%대인데요. 이를 위해 정부는 11조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달 중에 설 민생 안정 대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의 올해 상반기 물가 목표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대입니다. 기존 물가 흐름을 봤을 때 정부 대응을 통해 달성 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약 11조 원의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김병환 기재부 1차관 주재로 열린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이를 위한 실행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가격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 과일, 채소류 등을 집중 점검하고 2월 초 설 명절을 앞두고 관련 주요 민생 안정 과제에 대해서도 논의합니다. 정부는 어제부터 과일과 채소 등 13개 품목에 대한 할인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또 1월부터 원예 시설 작물에 면세유 유가 보조금 70억 원을 투입해 재배 농민들의 난방비 부담을 줄여나가기로 했습니다. 김 차관은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 장학금을 지난해보다 500억 원 늘려 등록금의 안정적인 수준 유지를 위해 학교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설 성수품 물가 안정 등을 위해 1월 중 설 민생 안정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차관은 홍해에서 발생한 예멘 반군 사태도 언급했습니다. 현재까지 국내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글로벌 물류 공급망 차질에 대비해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업 수요에 맞춰 유럽 항로 중소기업 선적 공간을 별도로 제공하고 컨테이너 임시 보관 장소도 부산 신항 등을 활용해 추가 공급할 방침입니다. KTV 김유민입니다.
새해 달라지는 정책과 제도, 교육 돌봄 분야 살펴봅니다. 올해부터 초등학교 방과 후 교실의 돌봄 기능을 확대한 늘봄학교가 전국에 도입됩니다. 또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하나로 합치는 유보 통합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박지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정규 수업이 없는 방학 중이지만 학생들로 교실이 붐빕니다. 지난해 전국 400여 개 초등학교에 시범 도입된 늘봄학교 덕분에 방학 기간에도 학교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학교에선 방학 기간 운영하는 프로그램만 10여 개에 달합니다. 아이에게 조금 미안하고 그런 감정이 있었는데 학교에서 이제 늘봄학교로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그런 공백을 채워주고 있으니까 정말 감사하다고 그러한 말을 전달받았습니다. 늘봄학교는 기존 오후 돌봄에만 국한됐던 초등학교 방과 후 교실을 확대 운영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화해 양질의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학생들 만족도도 높습니다. 추운 겨울 움츠렸던 몸을 풀며 친구들과 잊지 못할 추억도 쌓습니다. 집에만 있어서 좀 심심하고 그랬었는데 학교에 와서 피곤하니까 뭔가 몸이 더 상쾌해지고 더 좋아졌어요. 겨울방학이면 집에 있으니까 친구들을 잘 못 만나는데 여기 있으니까 친구들도 만나고 원래 하지 않던 운동도 하니까 기분도 좋아지고. 올해부턴 이런 늘봄학교가 본격 도입됩니다. 당장 새학기부터 2,000곳에서 늘봄학교가 실시되고 2학기부터는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초등학교에 갓 입학한 1학년 학생들에겐 학교 생활 적응을 위해 놀이활동 중심의 심리 정서 프로그램이 매일 2시간 내외로 실시될 예정입니다. 체계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 절차도 가속화됩니다. 올해 6월부터 영유아 보육 업무가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에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으로 이관됩니다. 2025년 유보통합 실시에 앞선 첫 단계로 정부는 그동안 관리체계 이원화로 인해 발생했던 재정 지원 격차 등의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유보통합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아이들의 그 영유아 시기에 이제 보육 교육이 정말 수준이 훨씬 더 좋아지도록 만드는 거거든요. 아이들이 정말 행복한 그런 새로운 체제를 만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의 학습 성장을 돕기 위한 기초학력 지원 제도도 올해부터 운영됩니다. 읽기와 쓰기 등 교과학습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초등학교 3학년과 중등교육이 시작되는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학기 초 학업 성취도를 평가하고 결과에 따라 중점 지원 대상을 선정해 학습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학습 저하를 조기에 예방하고 맞춤형 학습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올해엔 제2의 오송 참사를 막기 위해 지하차도 같은 침수 우려 도로에 자동 차단 시스템이 설치됩니다. 또 인명피해 우려 지역을 확대 지정해 지자체 등 소관부서의 책임을 강화합니다. 새해 달라지는 재난 예방 정책, 윤현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해 7월 14명의 목숨을 앗아간 오송 지하차도 참사. 참사 이후 정부는 전국 지하차도에 담당자를 지정하는 등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해왔습니다. 제2의 오송 참사를 막기 위한 노력은 올해에도 이어집니다. 정부는 지하차도 등 침수가 우려되는 도로에 제 뒤에 보이는 자동 차단 시스템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자동 차단 시스템은 갑작스러운 호우 등으로 도로의 수위가 높아지면 자동으로 수위를 감지하고 차단길에 내려 차량 진입을 막습니다. 자동 차단 시스템 도입으로 침수가 발생했을 때 도로를 빠르게 통제할 수 있게 된 만큼 인명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자동 차단 시스템 설치와 함께 인명피해 우려 지역 지정도 확대됩니다. 기존에 지정되지 않았던 지하차도와 하천변 산책로 등 침수 우려 지역을 인명피해 우려 지역으로 지정합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우려 지역에 주민 대피 체계를 마련하고 사전 점검을 하는 등 소관부서 책임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인명피해 우려 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시설과 지역에 대한 관리 방안도 마련할 방침입니다. 국민의 혈세는 재난으로 인한 국민의 눈물을 닦아드리는데 적극적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의 일상 회복을 집중적으로 지원해온 정부. 주택과 농작물 피해 복구비 지원에 이어 지방세 감면에도 나섭니다. 행안부는 1월부터 특별 재난지역이 선포된 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즉시 지방세를 감면합니다. 지방세 감면을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의결 절차가 필요했지만 의결 절차 없이도 취득세와 주민세 등을 즉시 감면받을 수 있게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달라지는 제도로 국민의 일상이 안전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예정입니다. KTV 윤현석입니다. 올해 국방과 병무제도 분야는 어떤 점들이 달라질까요? 올해부터 병장의 월급이 125만 원으로 오릅니다. 또 이렇게 하면 군대를 안 갈 수 있다. 그러니까 병역 면탈 수법을 온라인에 게시하면 징역이나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계속해서 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군복무 중인 사병 기준 병장 월급은 125만 원입니다. 전년 대비 25만 원 오른 건데 이병은 64만 원, 일병은 80만 원, 상병은 100만 원으로 인상됐습니다. 국방부는 병 봉급을 내년까지 병장 기준 150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올릴 계획입니다. 단기 복무 간부의 장려금도 오르고 숙소 마련을 위한 수당 지급 대상도 확대됩니다. 단기 복무 장교는 올해 장려금을 120만 원 받을 수 있고 임관한 지 3년 미만인 초급 간부들도 주택 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성실히 복무 중인 장병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일도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앞으로도 장병들이 적과 싸워 이기는 본연의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복지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사회적 공분을 샀던 유명 연예인들의 병역 면탈 사건. 이들은 온라인 병역 상담 카페에서 브로커를 통해 뇌전증 위장 수법을 전수받아 병역을 면제 감면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새해부터는 온라인에서 병역 면탈을 조장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 공정한 병역 문화 조성을 위해 병무청은 병적 별도 관리 대상 중 고소득자 및 그 자녀의 관리 기준을 지난달부터 종합소득과세 표준 10억 원 초과자에서 5억 원 초과자로 확대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TV 김민아입니다. 네, 새해 달라지는 정책과 제도, 이번에는 한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입니다. 올해는 한부모 가족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복지시설에 있을 수 있는 기간이 연장됩니다. 아울러서 아동 양육비를 지원받을 때 소득 기준도 완화됩니다. 이 소식은 김유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8살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는 A씨.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 후 저녁까지 운영되던 어린이집과 달리 학교 시간이 빨라지면서 다니던 회사도 그만둬야 했습니다. 아이를 맡길 곳이 마땅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매달 정부로부터 100여만 원을 지원받지만 생활비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불안한 건 주거 문제입니다. 주거 부분이 가장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공간 부족이 좀 힘든데 아니면 주거가 조금 이사를 좀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좀 이럴 때 제도를 이용하려고 할 때 지금은 좀 시기가 아니다던가. 한부모 가족 부모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돌봄과 주거 안정입니다. 돌봄과 주거 지원에 관련해서 가장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으세요. 돌봄 같은 경우는 곧 생계와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고 아이들을 양육을 하는 데 있어서 생활 기반의 터전을 만들어갈 수 있는 기본 틀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올해 한부모 가족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합니다. 우선 한부모 가족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국 122개소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의 입소 기간이 연장됩니다. 출산 지원 시설은 1년 6개월, 양육 지원 시설은 3년, 생활 지원 시설은 5년까지 머물 수 있게 합니다. 퇴소 후에도 지역사회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 주택보급도 지난해보다 늘립니다.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출산, 양육의 갈등을 겪는 24세 이하 위기 임산부는 올해부터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출산 지원 시설에 입소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 지원도 확대합니다. 한부모 가족 증명서 발급과 아동 양육비 지원을 위한 소득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3% 이하로 완화됩니다. 그동안 18세 미만 자녀에게만 적용되던 아동 양육비도 11개월 늘려 고등학교 3학년 12월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한부모 가족 월 양육비 지원 단가도 21만 원으로 만 원 인상합니다. 0에서 1세 자녀를 키우는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 받는 양육비 금액도 5만 원 올라 월 4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한편 한부모 가족 아동 양육비 등에 대한 지원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 복지로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KTV 김유리입니다. 네, 해를 거듭할수록 낮아지는 출산율,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정부가 임신과 출산, 양육까지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대책을 내놨습니다. 취재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창규 기자, 요즘 아이들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들 합니다. 새로 태어나는 아이들이 얼마나 줄어든 겁니까? 네, 작년 10월까지 태어난 아이는 20만 명이 채 안 됩니다.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처음인데요. 가임 여성이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 다시 말해 합계 출산율이 0.78명이었던 2022년보다 적게 태어났습니다. 통계청은 작년 출생아 수가 23만 명을 밑돌고 합계 출산율은 0.72명을 기록할 걸로 내다봤습니다. 1명 미만으로 처음 떨어졌던 2018년 이후 내림세가 계속되는 겁니다. 저출산 문제는 올해 대통령 신년사에서도 언급됐습니다. 시간이 많이 남지 않은 만큼 우리나라 저출산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저출산의 원인이 무엇인지 냉정하게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찾아내야 합니다. 자, 여기서 제기돼야 하는 핵심적인 의문이 있죠. 왜 출산을 기피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20대에서 40대 청년들은 출산을 결정할 때 경제적 여건을 가장 크게 고려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젊은 연령층일수록 경제적인 이유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비중이 높았는데요. 시민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아이 키우는데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고 아이한테 신경도 많이 써야 되니까 항상 이제 아이한테 이렇게 잡혀 있다고 해야 하나? 그래서 아무래도 좀 자유롭지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이 밖에도 배우자의 육아 분담과 보육, 양육 서비스 이용 가능성이 출산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아이를 낳고 키울 때 경제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상황에서 육아휴직, 돌봄 서비스 등 함께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를 지금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정부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겠다는 겁니까? 네, 임신과 출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초혼 연령이 점차 높아지면서 난임 부부도 느는 추세인데요. 난임 검사부터 시술까지 지원이 확대됩니다. 난소기능 검사, 정액 검사 등 사전 난임 검사에 여성은 10만 원, 남성은 5만 원이 지원됩니다. 난임 시술비 지원 소득 기준을 없애면서 모든 난임 부부가 혜택을 볼 수 있게 됐고요. 냉동 난자를 임신과 출산에 사용하는 부부에게는 국가가 보조 생식술 비용을 회당 최대 100만 원씩 총 2회까지 지원합니다. 출산 가정 지원도 강화합니다. 첫 만남 이용권을 기존 200만 원에서 둘째 자녀부터 300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산후조리원, 육아용품 구매 등에 쓸 수 있어 출생 초기 양육비 부담을 더는 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이 밖에도 결혼과 출산 때 증여세 공제 한도가 확대돼 혼인신고 전후 2년 동안 양가에서 최대 3억을 세금 부담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네, 아이를 낳기 전, 즉 임신과 출산에 대한 지원을 살펴봤는데요. 그만큼이나 중요한 게 사실 아이를 낳고 나서거든요. 양육과 돌봄에 대한 지원 한번 살펴볼까요? 네, 먼저 부모급여가 인상됩니다. 0세 자녀를 둔 부부는 월 100만 원, 1세 자녀는 월 5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첫 만남 이용권을 포함하면 영아기 지원금이 2천만 원을 넘어섭니다. 자녀 장려금 소득 기준을 부부 합산 7천만 원 미만 가구까지 확대하고 자녀 1인당 지급액도 100만 원으로 늘려 출산을 유도합니다. 돌봄과 교육 지원도 강화됩니다.
방과 후 교실과 돌봄을 함께 제공하는 늘봄학교가 올해부터 전국에 도입되고 가정을 방문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가구는 11만여 가구로 늘어 돌봄 공백 해소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또 아이가 태어나고 18개월 안에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받을 수 있는 소득 지원도 강화됩니다. 1,006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 부모 합산 최대 3,9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에 따라 육아휴직을 하면 겪을 수 있는 경제적 어려움이 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취재기자와 함께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저출산 종합대책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김창규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자영업자들의 고용보험 가입률이 아직도 많이 낮은 편인데 문제는 제도 자체를 잘 모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안내 강화 방안 마련과 아울러 자영업자의 실업급여 혜택을 명문화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최다희 기자입니다. 경동시장에 위치한 청년몰에서 제과점을 운영하고 있는 이지은 씨. 가게를 연 지 5년이 지났지만 아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했습니다. 계속 들어야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1인 창업자다 보니까 너무 바쁜 나머지 안 들고 있긴 하거든요. 자영업자의 생계 불안을 돕고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고용보험 제도. 하지만 가입률이 낮아 자영업자들은 사실상 제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신과 육아로 가게를 폐업한 자영업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혼하면서 폐업한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걸 아예 모르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빨리 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자영업자 고용보험 관련해서 알고는 있었는데 이제 내용이나 이런 거를 제대로 잘 몰라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신청을 하지 못했습니다. 2022년 기준 전체 자영업자 수 대비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약 0.75%. 고용보험 관련 인식조사에 따르면 많은 자영업자들은 고용보험에 가입이 가능하고 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기관별 누리집에 제도 전반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게재하도록 했습니다. 권익위는 또 고용노동부에 임신, 출산, 육아로 폐업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명문화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국민들이 내가 임신, 출산, 육아 때문에 불가피하게 폐업을 하면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겠구나 이런 거를 좀 예측하실 수 있게 그런 거를 하라는 차원에서 국민권익위에서도 권고를 한 거라고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취지를 공감하고 이외에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까다롭다는 인식을 반영해 적자 또는 매출액 감소 요건을 정비하고 증빙 서류도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KTV 최다입니다. 오는 6월부터는 나에게 딱 맞는 서민금융상품을 조회부터 대출까지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이 출시됩니다. 그동안 직접 가야만 할 수 있었던 복합 상담도 이 플랫폼을 통해 비대면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김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금융위원회가 민간 서민 금융상품과 정책 서민 금융상품을 통합해 조회할 수 있는 종합 플랫폼을 구축합니다. 플랫폼 명칭은 서민금융 잇따로 오는 6월 출시됩니다. 그동안에는 민간 상품과 정책 상품 조회 절차가 분리돼 있어 이용자들이 가장 유리한 상품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해당 플랫폼은 정책 상품을 신청하기 전에 금리와 한도 등 조건이 더 유리한 민간 상품을 먼저 안내하고 정책 상품을 신청할 때도 이용 가능한 상품 금리와 한도를 비교해 제공합니다. 사용자 입장에서 정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상품도 민간 상품 따로, 정부 정책 상품 따로 이게 아니라 이제 들어오면 아주 쉽게 보고 따라가면 어떤 도움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도록. 소득과 재직 정보를 수집할 땐 공공 마이데이터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하면 정보 수집 실패 가능성이 거의 없어 금융회사 등의 대출 거절 확률이 줄어든다고 금융위는 설명했습니다. 정책 서민 금융상품을 이용하기 위한 보증서 발급도 원스톱으로 진행됩니다.
또 세이망 홀씨, 사잇돌 대출 등 저신용, 저소득 차주를 지원하는 상품 수를 20개 이상으로 확대합니다. 비대면 복합 상담 서비스도 신설됩니다. 현재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야만 복지나 고용 등의 상담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 상담을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비대면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 정책 서민금융상품 대출 이후의 연체 발생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맞춤형 사후관리 지원 기능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취약계층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금융지원뿐만 아니라 경제적 자활을 지원해야 한다며 고용부 등 관계부처와 취업지원 등 복합상담 강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김현지입니다. 이번 주 정책을 정리하고 다음 주를 미리 보는 국정 캘린더입니다. 올해의 업무 보고는 대통령 독대가 아닌 국민의 질문에 정부 인사가 답하는 민생 토론회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또 다음 주부터는 설 연휴 기간 열차 승차권의 사전 판매가 시작됩니다. 김경호 기자가 브리핑해드립니다.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민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을 추진하고 패거리 카르텔을 혁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새해 시작과 함께 한국이 유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안보리 이사국인 미국, 일본과의 긴밀한 공조와 북핵에 대한 주도적인 대응이 기대됩니다. 새해 증시 개장식에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참석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규제 혁파를 통해 한국 주식시장이 저평가받는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새해 첫날 일본에서 규모 7.6의 강진이 일어난 데 이어 이튿날 항공기 충돌로 인한 화재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외교부는 해당 사고로 인한 한국인 피해는 접수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올해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당정은 우선 영세 소상공인의 올해 1분기 전기료를 감면하고 전통시장 소득 공제율을 2배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올해 첫 국정현안 관계장관 회의에서 지진방재 종합계획이 논의됐습니다. 정부는 공공시설물의 내진율을 2035년까지 100%로 끌어올리고 민간 건물에는 내진 보강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입니다. 새해 업무보고는 대통령 독대가 아닌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방식으로 실시됩니다. 활력 있는 민생 경제를 주제로 한 첫 업무보고 겸 토론회는 각계각층의 국민이 묻는 질문에 정부 인사가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낙서로 훼손된 경복궁 담장이 80%가량 복원됐습니다. 문화재청은 1차 복원이 마무리된 경복궁 모습을 공개하면서 이 처벌과 순찰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가유산 훼손 방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다음 주 주요 일정입니다. 유망 중소기업이나 경영 안정이 필요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부가 8조 7천억 원의 정책자금을 지원합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특별경영안정자금 등 정책자금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철도공사가 설 연휴 기간 운행되는 열차의 승차권을 8일부터 판매합니다. 8일과 9일은 만 65세 이상 교통약자에게 비대면 판매를, 10일과 11일에는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온라인 판매합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두 번째 업무보고 겸 토론회가 열립니다. 주택을 주제로 한 이번 토론회는 노후 신도시 재개발 예정 지역에서 개최됩니다. 업무 보고 겸 토론회는 총 10여 회 이상 열릴 예정입니다. KTV 김경호입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이임을 앞두고 미국, 일본 외교장관과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박 장관과 안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한미 동맹 발전을 평가하면서 긴밀한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북핵 위협에 단호히 대응해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대신과의 통화에서 박 장관은 이시카와현 지진 발생에 애도를 표했고 한일 관계 개선과 한일 중 정상회의의 조속한 개최를 위해 노력하자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발표합니다. 주말인 내일은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흐려지겠고요. 저녁에 경기 서해안과 충남 서부로 눈이 내리다 그치겠습니다. 휴일인 일요일에는 흐리다 개겠고 전라 서해안과 제주로 눈 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한편 내일부터는 기온이 내림세를 보이며 이맘때 겨울 추위를 보이겠고요. 이후에는 반짝 한파가 찾아오는데요. 일요일에는 종일 영하권 추위가 예상되고 다음 주 월요일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8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아침 기온 대전 영하 4도, 춘천 영하 6도까지 떨어지겠고요. 한낮에도 3도에서 6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동해안도 아침에 속초 영하 3도, 강릉 영하 2도로 추워지겠고 낮에 5도에서 6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남부지방 아침을 영하권으로 시작하겠고요. 한낮에는 광주와 대구 7도에 오르는데 그치겠습니다. 서해상으로 눈이 오겠고요. 물결은 동해상으로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은 중부를 중심으로 눈 또는 비가 오겠고요. 반짝 한파도 누그러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생방송 1분 전. KTV 뉴스 스튜디오가 새롭게 변신합니다. 방송 30초 전. 3, 2, 1, 스타트! KTV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지금 시작합니다. 생방송 대한민국 2부 지금 시작합니다. 국정의 바른 소리를 전합니다. KTV 대한뉴스 시작합니다. 소환 추위는 꾸어서라도 한다. 네, 소환이 되면 반드시 추위가 찾아온다는 걸 뜻하는 옛말인데 내일이 바로 소환입니다. 소환답게 내일 전국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면서 많이 춥겠습니다. 급격하게 기온이 내려가는 만큼 체온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KTV 대한뉴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